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려던 사람들을 단호하게 잘라낸 여자입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겉으론 평범한 집안 같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언니가 만성질환으로 아팠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모든 집안일이랑 동생 돌보는 건 그냥 제 몫이 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시내에 놀러 가고 오락실에 갈 때도 저는 오늘 언니 병원 가는 날이야 하면서 빠지던 게 기억나네요. 솔직히 가끔은 짜증도 났죠.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도 공부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제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나는 꼭 서울에 가야 돼라고 계속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집안일에 아픈 언니 간병에 어린 동생을 챙기느라 정신 없었지만 성적은 항상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고 처음으로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죠. 우리 현정이 고생 많았다 하면서 엄마가 울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대학 생활은 진짜 꿈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즐겼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MT도 가고 연애도 해보고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해보면서 4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졸업하고는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진짜 열정 넘쳤습니다. 드디어 내 커리어의 시작이다 싶어서 설레기도 했고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죠. 맨날 제일 먼저 출근하고 맨 마지막으로 퇴근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면 진짜 기분 좋았죠. 처음엔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고 현정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자신이 성공한 커리어우먼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3년 정도 지나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승진 시즌만 되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번 승진 명단에는 내 이름이 있겠지? 싶으면서도 불안했죠. 근데 진짜 맨날 떨어졌어요. 처음엔 아직 경력이 짧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이는 거예요. 상사랑 고향이 같거나 술자리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비위 맞추는 애들만 승진하는 패턴이요. 제가 밤새 준비한 기획안보다 골프장 한번 따라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실력보다 인맥이랑 연줄, 그리고 아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입사 9년 차 때 일이 터졌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오르네요. 6개월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밤도 새가면서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 주력 상품 리뉴얼 건이었는데 시장 조사부터 마케팅 전략, 예산 계획까지 모든 걸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팀원들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혼자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전날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갔더니 꼴 보기 싫은 김 과장님이랑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김 과장님은 항상 여직원들한테 반말하고 하대하기로 유명한 진상이었죠. 제가 멀뚱히 보고 서 있자 부장님이 말했어요. 현정 씨,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정리해서 김 과장한테 넘기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넘겨드리긴 뭘 넘겨드려요? 제가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표정이 싹 굳으면서 그게 김 과장이 내일 발표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네 이름 빼고 김 과장 이름으로 자료 수정해서 오늘 안으로 보내줘. 진짜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6개월 동안 제 피와 땀으로 만든 프로젝트를 그것도 발표 하루 전에 갑자기 뺏는다고? 게다가 다음 날이 본사 임원들 앞에서 하는 중요한 발표였거든요.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눈 한 번 안 마주치고 바쁘니까 난 먼저 가볼게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김 과장이랑 단둘이 남았을 때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장님, 제가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랬더니 김 과장이 의자에 기대면서 한숨을 쉬더니 이번에 나 승진 심사거든. 윗선에 눈도장 찍을 기회가 필요하잖아. 네가 양보 좀 해. 그게 말이 돼요? 제 업적을 그냥 가져가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김 과장이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하라면 해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도 승진하고 싶으면 회식 때도 술 좀 따르고 골프도 쏘고 했어야지. 우린 너 승진에는 관심 없는 줄 알았지. 그리고 어차피 너 결혼하고 애 낳으면 회사 때려칠 거 아냐? 너 같은 미래불확실한 직원을 누가 승진시켜주겠냐? 어차피 위에서 다 정해진 거니까 넌 잔말 말고 자료 수정해서 보내. 그 순간 9년 동안 믿어왔던 회사와 동료에 대한 신뢰,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와인 한 병 따서 마시면서 사표를 썼죠. 10년 근속 포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 사표를 쓰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 이 썩은 물에서 나가자. 여기서 더 버티면 나도 썩는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퇴사하고 처음 한 달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곧 현실이 다가왔죠. 이제 뭐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교 친구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쳤는데 찌질했던 애가 완전 멀끔해졌더라고요. 저는 친구랑 얘기하면서 최근 퇴사하고 일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오히려 눈이 반짝이면서 야, 이거 완전 타이밍 죽인다. 너 해외 직구 같이 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직구, 그게 돈이 많이 돼?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했는데 친구가 핸드폰으로 입금 내역을 보여주는데 어림잡아도 순수익으로 월 2천만 원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정적으로요. 어떻게 이렇게 버는 건데? 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간단해. 해외 사이트에서 좋은 물건 싸게 구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거야. 요즘 해외 직구가 대세잖아. 근데 영어도 못하고 결제 방법도 복잡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취미 삼아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액세서리 같은 것들 소량으로 들여와서 마진 조금 붙여 파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용돈벌이로는 괜찮았거든요. 그 경험 덕분에 이거 혹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날부터 온라인으로 해외 직구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유튜브 강의도 찾아봤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구체적인 노하우도 물어봤죠. 친구가 알려준 대로 해외 결제 시스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영어 공부도 다시 하고 결제 시스템도 익히고 관세법도 공부하고 특히 어떤 제품이 국내에서 수요가 있을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했던 마케팅 스킬이 여기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첫 상품으로 선택한 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방용품이었습니다. 국내에선 30만 원이 넘는 세트인데 해외 직구로 하면 15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제품이었죠. 처음에는 소량으로 20개만 주문했습니다. 불안했거든요. 이거 안 팔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SNS에 광고도 올리고 지인들한테도 소개하고 정말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이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성공시켰을 때보다 더 뿌듯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노력으로 직접적인 성과를 본 거니까요. 30개 주문한 제품이 3일 만에 완판됐어요. 순이익으로 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제 노력으로 번 돈이니까요. 두 번째 주문은 100개로 늘렸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다 팔렸고, 그 다음엔 200개, 500개, 점점 규모를 키워갔어요. 3개월 지났을 때는 월 600만 원, 6개월 차에는 월 2천만 원까지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칭찬 댓글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들여온 유아용품을 구매하신 분이었는데 장문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셀러님 덕분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국내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아봤는데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정직하게 판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울컥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내 노력이 온전히 저에게 돌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고정 수입이 월 2천만 원이 넘게 됐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입이었죠.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요.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을 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와 같은 해외 직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동료 셀러가 연락이 왔습니다. 현정아, 우리 다음 주에 셀러들 번개 모임 있는데 올래? 괜찮은 사람도 소개시켜줄게. 그때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연애는 생각도 안 했던 때라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분하고 배려심이 느껴졌거든요. 다른 남자들처럼 제 직업에 대해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직구 시장이 요즘 어떤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일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모임이 끝나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비가 조금 왔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자켓을 벗어서 제 머리 위로 씌워주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엄청 심쿵했어요. 요즘같이 뭐든 따지고 드는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남자가 어디 있나 싶었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친의 꾸준한 애정 표현에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하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죠. 서로 너무 잘 맞았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친 아버님이 제 직업을 물어보셨죠. 아가씨는 어떤 일을 하나? 저는 해외 직구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아버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아,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그거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생각은 없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제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더 화가 난 건 그 옆에 있던 남친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웃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따졌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러자 남친은 아버지가 그냥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너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알아주면 되잖아.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비 시어머님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음식 좀 만들어 봐. 네가 요리 좀 할 줄 아는지 보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중요한 직구 물량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딴 일 때문에 내 말을 무시한다고? 이런 것도 안 되면 앞으로 살림은 어떻게 할 거니?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는 저한테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우라고 요구하셨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도 우리 엄마 음식하는 거 도와줘야지 왜 남의 엄마 일을 도와주러 가겠어요? 제가 당일에 가서 인사만 드리겠다고 하자. 남친에게 전화해서 걔는 도대체 시집살이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날 갑자기 집에 오라 해서 가보면 남친의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다 모여 있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얘는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해?
요즘 젊은 애들은 시집살이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다니까? 그때 자리에 있던 남친의 친척들이 저를 힐끗거리면서 한마디씩 뭐라고 하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남친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앉아 있고요. 제가 뭐라 하면 남친은 어른들 말씀하시는 건데 그냥 잠자코 듣고 있어야지. 내가 뭐라고 나서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정체성을 완전히 잃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궈온 내 일과 자부심을 모두 포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직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바보처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저희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잖아요. 그날은 저희 아버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골프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나이 드시면서 취미 생활로 시작하셨는데 건강에도 좋고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생신이 다가올 때쯤 남친이 장인어른 선물로 명품 골프채 세트 샀는데 괜찮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명품 골프채? 많이 비쌌을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예비 장인어른 선물인데. 당연하지. 우리 사위 이 정도다. 하고 보여드려야지. 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전 아버지 선물을 남친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생신 당일 정말 고급스러운 상자에 포장된 골프채가 배달됐습니다. 겉포장만 봐도 명품 브랜드 로고가 있어서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셨죠.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준비했어? 하시면서요. 솔직히 저도 뿌듯했어요. 역시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남친도 잘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아버지가 친구들 골프 모임에 그 채를 가지고 가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현정아, 사위가 준 골프채가 첫 스윙에 부러졌다. 친구들 다 있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친구들 말이 중국산 싸구려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사위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것 같은데 내가 써버려서 이거 환불도 못 받을 텐데 미안해서 어쩌면 좋니?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해서 어쩌냐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남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골프를 치는 남친이 이게 정품인지 짝퉁인지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자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내일 이 시간에 가장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